우선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혹시 뭐 공사비 제가 편의상 항목을 나눠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관련해서 좀 요거는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예. 네. 저희가 착공 기준일을 제안드렸습니다. 착공 기준일은 2023년도 9월입니다. 2023년도 9월까지 저희가 제안드렸던 500만 원 이하의 공사비, SMGP가 특화 설계를 해도, 그리고 2023년도까지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도 없고, 그리고 지질 여건에 대한 변동에 대한 공사비 인상도 없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제안드렸던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미 저희 조합에 기제출한 공증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증서를 통해서 조합에 확신을 드렸고, 이 공증서는 조합에서 요청한 공증서입니다. 원래는 1월 달에 저희 제안 조건을 설명한 리플렛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서 A4 용지를 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현 조합에서 협의하는 와중에 공증을 해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공증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재 조합에서는 그 공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증서 안에 500만 원 이하의 공사비는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조합에서 착공 기준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2023년도 9월까지 공사비 확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회 때 드렸고요. 그 설명회 때의 내용은 다시 공증을 해서 조합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조합장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다시 저희 회사로 반송을 하셔서 현재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 받아주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제출해서 그 공증 내용은 변함이 없고 수정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증 내용 또한 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023년도 9월까지 공사비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공증서에 적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요청하셨던 협력업체에 관련된 계약금이 제대로 많이 나갔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합에서는 협력업체를 해지해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내용을 공증서에 넣어서 와라고 했는데, 조합에서 이야기하시는 저희가 의지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오해하실 만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왜냐하면 2월 19일 2021년도 2월 19일 날 저희가 조합에서 요청한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증서에 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왜 담아올 수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와중에서 태평양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위법성이 있습니다 라고 제출을 했고,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과거 협력업체에 대한 해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공증서에는 협력업체를 해지해 오겠다라는 말 대신 조합과 최대한 협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은 확실히 있지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는 우리 조합원님께서 혹시나 재산상 피해를 입을 금액이 얼마인가, 기존에 기집행되었던 계약금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금 16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조합원님께서 손실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을 해서 조합에 공문을 제출했고, 저희가 계약 해지를 못해 갖고 오면 16억을 다시 조합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 해지는 협력업체 3건에 대한 부분들은 해 가지고 왔습니다. 비록 계약서에, 저희 공증갱 계약서에 협력업체를 해지해 오겠습니다라는 내용은 넣을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행은 했었다고 우리 조합원님께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던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하고 저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님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재출했던 그 16억에 대한 처리 방안과 또 협력업체 3건에 대한 방안들은 그러한 저희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층고 265cm는 기존 일반 아파트의 층고는 약 235에서 240cm입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그 부산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 층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파크 에디션과 서밋, 프리지오 서밋 같은 경우는 층고를 265cm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물형 천장까지 합쳐서 265cm로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4월 28일 날 저희 설계안을 우리 조합원님께 또 우리 조합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안에서 265cm의 층고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호 가든 50% 분양에 대한 부분들, 추가 할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조합원님들의 일반 분양가가 기준입니다. 일반 분양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으면 그만큼 추가적인 할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일반 분양가는 부동산 시세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또는 적용받지 않는 그런 후분양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공사업단은 이 분양가를 우동상구역의 분양가를 얼마큼 보느냐,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최소 3천만 원 이상, 그 이후에는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저희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만 그 플러스 알파는 반드시 저희가 제안드린 후분양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받지 않고 우리 조합원님들의 이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조합과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에서 시공사 말을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500만 원으로 과연 그 단독 하이엔드와 같은 품질이 가능하냐?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또 공사비를 마음대로 올릴 거 아니냐? 500만 원 단가로 짓다 보면 500만 원 수준에밖에 없는 좀 허접한 아파트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니면은 나중에 추가 공사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올리려고 할 건데 그걸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저는 녹음을 내용을 드렸는데 대의원 간담회 하실 때 조합장님께서 실각 그 착공 시점까지 공사비 인상 없는 현장이 있다라는 식으로 대의원들한테 말씀도 하셨고, 또 시공사한테도 실착공이 그런 거 없이 언제 하더라도 공사비 인상 없이 픽스 시키는 거를 계약서에 넣으라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현장이 과연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공사비 인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500만 원으로 정말 단독 하이엔드와 같은 품질이 가능한지, 그 사무가든이랑 벌써 평당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데 사무가든 못지않게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조합원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크게 3가지로 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실착공까지 공사비 인상이 없는 현장이 있느냐? 그리고 옆에 있는 우동 1구역하고 100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품질은 더 좋은데 시공사업단에서 지금은 500만 원 하겠지만 나중에 이거 공사비 올라가는 거 그거 사실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나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나오니 뒤에 최종적으로 우리 조합원님께 저희 공사비를 제안 드릴 예정입니다. 이하나 이상이 아니라 총 몇백만 원으로 제안 드릴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 제안서에 이제 추후에 들어갈 예정이며, 그 내용은 그 제안서의 마지막 문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계약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그 계약서는 우리 조합과 저희 시공사업단이 같이 날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의 하이엔드급의 저희 제안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2016년도부터 우리 조합원님께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 사업에 대한 저희가 잘못했던 책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동 3구역을 최고의 랜드마크로 지어야지 저희 시공사업단도 부산에서 또는 다른 전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희 대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사장님의 허락을 득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공사비로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설계가 나온 뒤후에, 그리고 그 500만 원 이하에 대한 공증을 보시고 또 제안서에 그 효력이 가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저희가 제안드린 최고의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증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믿으시면 공증 말고 다른 어떤 더 강력한 수단이 있으면 저희에게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수단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500만 원 이하의 동일한 품질의 제안서, 그리고 저희가 드렸던 리플렛에 대해서 전부 첨부해서 그 방식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증드린 이 내용은 결국 500만 원 이하의 공사비와, 그리고 저희가 드린 그 이 리플렛이죠. 이 리플렛이 전부 다 복사되어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더 추가적인 강력한 이행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담보가 되는 범위가 알려주시면 그 범위와 그 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착공 현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 속에서 실착공까지 공사비 인상이 없다라고 하는 현장은 저희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시공사가 우리 부산 시내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시공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그리고 이주 철거까지 정확하게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업의 인허가가 진행되는 기간들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착공 기준일을 제시하고, 제가 아는 모든 건설사들은 그 착공 기준일까지 저희가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모르는데 실착공까지 공사비 인상이 없다라고 하는 현장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뽑습니다. 사업 시행인가 이후라고 하더라도 저희보다 훨씬 더 먼저 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업에서도 실착공까지의 공사비 인상이 없다라고 하는 시공사 제안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비 인상입니다. 공사비 인상은 되게 우리 조합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공사비는 저희가 제안드린 설계 4월 28일까지 나온 설계와, 그리고 저희가 제안드린 조건 하이엔드의 500만 원 이하의 공사비를 제시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2023년 9월까지 공사비 인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건설회사도 동일하게 그 조건으로 해서 실착공이 들어가면 공사비 인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안드린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착공 기준일까지, 그리고 실착공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공사비 인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공사비 인상이 있느냐? 조합에서 요청하시는 특별한 사항들, 엘리베이터가 1개인데 2개를 증설을 하거나 저희가 드린 설계 이외에
조합에서 요청하는 사항들 또는 마간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트렌드업 말고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를 해서 이거의 품목에 대해서는 이런 단가들로 해서 조합과 협의를 해서 공사비 인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총회 의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합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면 조합과 시공사가 위치가 바뀌어서 저희가 갑질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낮은 공사비가 나중에는 시공사가 갑질을 해서 많은 공사비에 인상 요인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조합과 협의를 하는 게 당연지사고 옛날 같았으면 그런 공사비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셨고 또 실제로도 그런 적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재개발 현장 또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 그러한 폐단들을 막기 위해서 현재는 한국부동산원 옛날에는 한국감정원에서 법으로 공사비가 좀 단계마다 다르지만 5% 또는 공사비가 10% 인상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비가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은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기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기업에서 검토한 결과들을 저희 총회 우리 조합에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비 인상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공사비 500만 원이 600만 원으로 뛰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잠금 장치와 검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인상 요인이 저희 마음대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합과 저희 시공사가 결국에는 그 조합이 요구하시는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또 조합에서는 다른 구역에서 제시했었던 또 다른 마감재에 대한 금액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에서 공사비 변동이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마구잡이로 올려서 공사비를 더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더 공사비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면. 이사비 관련해서 또 조합원님하고 시공사하고 조합의 입장 차이가 큰 걸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그 이사비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사실을 팩트를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질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도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이사비는 통상적으로 그 이주 철거하는 시점에 이주비가 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이사비도 같이 받아나가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조합 측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사비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법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뭐 그거는 법에 대해서 다 들으셨으니까 아실 테고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제대로 우리한테 고지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집 가치가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사비 6천만 원 지금 준다, 이사비 8천만 원 이건 사실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그 돈을 줄 건지 만일에 그 사람이 중간에 팔고 나갔든지 뭐 다른 행위를 했을 때 그 돈이 회수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사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 조합이 주의해야 될 거 그런 게 있는지 왜 다 이사 나갈 때 주는데 왜 지금 주는 게 조합에서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기지 않느냐라고 걱정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사비는 이사를 나가실 때 쓰시는 돈입니다. 이사비는 우리 조합원님께 드리는 돈이지요. 하지만 재개발 구역에서 이사비를 받아서 나가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이사비를 받아 나갈 때까지 이 집에 대해서 비가 새거나 또는 보일러가 고장이 나거나 또는
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상당히 이거를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조합이 설립이 2008년인가요? 그 조합 설립되고 약 한 10몇 년 동안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저희 개별적으로 설문을 드렸었을 때 집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불만이 많으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희 구역에서도 저희 이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래요. 지난 겨울에 한파가 되게 심했습니다. 보일러가 터졌고요. 그래서 따님집에 가서 사셨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현재 저희가 2016년도 제시했었던 이사비 8천만 원 중에 약 6천만 원을 먼저 드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2018년도 2월달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 바뀌면서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고요. 다른 현장에서도 이사비는 다 받아서 나가신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설명회 때 설명을 드렸고요. 간편 금액이 한 평이시라고 하시는 분은 솔직히 좀 과장이 됐긴 했습니다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고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사비를 받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 개인은 이사비라는 항목 자체가 갚아야 될 돈은 아닙니다. 조합원님께서 받아서 이사비를 쓰시는 항목이죠. 부동산이 한 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평에 지금 현재 한 3,4천만 원 합니다. 물론 이제 물건이 작을수록 훨씬 더 금액들은 뛰지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한 평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분양권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비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비는 지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받아서 나가시고 나중에 6천만 원 현재 받으시고 나중에 2천만 원을 나중에 받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지요. 하지만 토지를 한 평 갖고 계신 분은 다릅니다. 그분들은 분양권이 없으시지요. 한 평당 지금 현재는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분들은 이사비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합에서 분양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혼란이 있으면 조합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분양권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결국 그 분들도 땅 한 평당 청산을 받으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한 평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사비는 안 나가겠지만 잘못 나갔을 경우에는 청산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양권을 안 받고 이제 청사에서 나갔을 때 조합에 보상을 받는 금액이죠. 그 금액에서 6천만 원은 제하고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이사비는 먼저 지급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이사비는 먼저 지급이 된 현장들이 저희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장이 19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해결이 진행이 되었었고, 지금은 이주 철거 전부 90%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를 지급받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매매를 했다 라고 하면 매매 계약서에 기타 사항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추후에 들어오는 이 소유자가 이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해야 되니까요. 그거를 기록하지 않고 매매 계약서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역 내의 부동산에서는 이사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쟁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어떤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분쟁의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확실하니까요. 많은 조합원님들이 혹시나 필요하신 이사비가 먼저 쓰실 분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께서 이사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신청하시면 되지요. 그렇지만 또 지금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먼저 신청하시면 되고요. 우리 조합은 우리 조합원님께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고 저희는 조합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이사비가 저희가 제안드린 조건에서 4월 30일 이전에 나갈 수 있게 조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조합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합과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조합도 이사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관리 처분이 끝나고 이사가 나가시는 시점에서 이사비를 지급한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인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합과 협의해서 이사비가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린 이사비 8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저희 시공사가 제시드리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우리 조합원님께 드리는 돈이죠. 그것 또한 공사비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조합 사업이 어떠한 이윤이 많이 나더라도 저희는 공사비를 500만 원 딱 받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거기 안에서 제안드린 모든 내용들은 다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합에 대여해드리는 금액입니다. 나중에 조합에 대여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받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대신 무이자로 드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조합 무이자로 대여를 해드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자를 내실 필요가 없는 돈이죠. 나중에 우리 조합원님께 이사 나가시고 일반 분양을 해서 조합에 돈이 생기면 조합의 분양 수익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가 빌려드렸던 7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조합에서 저희에게 대여해드린 금액이니까 돌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합원님께서는 이사비를 지급받으신 금액이고 갚아야 될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른 시공사가 이제 저희가 교체가 되거나 또는 그랬을 때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면 2018년도 2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현 다른 시공사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뭐 불법 여부에 대한 팩트 체크를 원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2월 이전에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사비 지급하시는 부분은 불법은 아니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시공사가 해지가 되고 새로 시공사가 뽑힌다. 그 시공사는 이제 2018년도 2월에 제정된 계약 처리 업무 기준에 따라서 이사비를 일절 제시하는 게 입찰 유효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요거는 이제 의사 결정하실 때 아마 중요한 팩트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렸습니다. 정리 좀 하자면요, 2018년도에 제정된 그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사비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한 게 아니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사비를 제한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 선정된 사업지는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고 타 구역에서도 지금 현재 이사비 지급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해지가 된다고 했을 때 시공사 선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정비계약 처리 기준을 적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 해지가 되고 새로운 시공자가 오면 이사비는 앞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181-3번지 조합원 이상호라고 하는데요. 지금 방금 여기 먼저 질문하신 분께서 얘기를 하셔서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7천만 원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조합에다가 우상으로 대여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 끝나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조합에서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 돈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조합에서 돈을 갚는다는 거는 조합에서 이득이 났을 때 조합원들한테 수익금을 주는 거에서 깐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러면 그 무상으로 대여해 주니까 그 7천만 원에 대해서 개개인의 조합원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자 비용을 물지 않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먼저 받는 그 7천만 원도 어차피 사업비에서 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금, 원래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익이 발생했을 때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그 조합 이득을 나눠줄 때도 소득세를 내야 될 거고, 근데 이사비로 받아오는 7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 일반 개개인 조합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 같은 거는 낼 필요가 아예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세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드리면 이제 원천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은 수익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받을 수익이든 지금 받을 수익이든 결국에는 이익이 생기는 거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면 저희가 원천 징수를 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느냐? 제가 원천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내면 되는 거죠. 그만큼 제하고 우리 조합원님께서 받으시는데요. 그러면 조합을 통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조합원님들은 사업 주체이십니다. 조합의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결국 조합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받는 돈은 그럼 누가 세금을 내느냐? 조합에서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얻은 수익이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금에 대한 수익이지요.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한 소득은 조합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사비를 1,000만 원 저희가 드리는 거 그리고 무이자 대여 7천만 원을 받으셔도 거기에 대한 소득은 조합에서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조합원님께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의 총회에서. 왜냐하면 조합원님들은 이 조합의 주인이시니까요. 세금을 우리가 내겠다라고 의결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합에서 내겠다라고 의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합원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비를 지급을 하는 시기 또한 관리 처분이 지금 저희 구역은 지금 시작이 되지 않았고 아직 사업 시행인가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사비가 내일이라도 지급이 가능한지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지 변호사님이 뭐 재개발 전문 또 변호사님이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분히 협의가 된다면 관리 처분 기간 이전이라도 시공사가 조합을 통해서 원천 징수 22%를 개인적으로 받으면 내야 되기 때문에 조합을 통해서 시공사한테 전달받은 돈이 그 이사비가 우리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 기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사비는 이주 촉진을 위해서 지급되는 금원이죠. 그 이주 촉진이 당겨질수록 사업장에서는 그 이익이 사실 조합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만약에 이주가 늦어지고 일부 세대가 이주를 하지 않아서 뭐 명도 소송까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사업은 뭐 길게는 1년, 2년까지도 지연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금융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뭐 이주 촉진을 위한 이사비 요거는 뭐 아주 사업의 뭐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여지고, 일단 2018년도 2월 이전에 뭐 선정된 시공사의 경우 뭐 불법은 아니냐 재차 물으셨는데, 그 2018년도 2월 계약 처리 업무 기준에 해당되는 그 시공사 선정 기준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공사를 선정하면 입찰 절차 과정에서 이사비를 제시하거나 다른 금원을 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최근에 모 구역에서도 이제 뭐 이사비는 아니지만 뭐 민원 처리비라든지 명목만 달리합니다. 뭐 제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금원이 매우 작아도 뭐 일단은 뭐 시공사 선정에 효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합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좀 고려 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내일이라도 지급이 가능하냐 그 부분을 물으셨는데 이사비를 법에서 언제부터 지급을 하라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약정사항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아마 예.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 선정 이후에 시공사와 조합이 맺은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에 보면 네. 일부 첨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문건이 뭐냐면 관리처분 기간 이후에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우리 조합과 시공사가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뭐 받아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약 사항을 검토를 요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긴 어렵고 통상적으로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나야 2주 의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것인데 이사비를 여기 시공사와 조합 간에 지금 이 이사비 약정을 사실 법에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거나 뭐 언제 지급하라거나 얼마에 한해서 지급하라거나 이렇게 정해드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약정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뭐 실무적으로 많이 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뭐 당장 내일은 사실 어렵겠죠. 예. 예,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은 저 대우나 현산에다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조합과 2017년 우리 저 시공사 선정 당시에 맺었던 가계약서에 보면 관리처분 기간 이후에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조합에서 한번 문건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은 가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이사비 지급이 관리처분 기간 이전이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시공사의 주장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예, 조합은 저희 시공사하고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구는 관리처분 이후에 이사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제안 드린 게 요번에 저희 시공사업단이 제시 조건을 드렸던 거고요. 현재는 우리 조합과 가계약서든 저희 시공사업단은 공문이든 또는 어떠한 협정 내용을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통해서 그 근간이 되는 계약서를 변경할 의사가 있고 또 공문으로 저희 조합에 제시해서 조합과 그 공문을 가름해서 그 이사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합과 협의가 되는 대로 이사비를 지급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시드렸던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사비 또한 저희가 제안드렸던 1,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대여금입니다. 대여금 같은 경우는 조합과 시공사가 정식적으로 금전소비 대차 계약이나 다른 어떤 서류들을 통해서 이 정도에 대한 금액을 대여해 드립니다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는 저희가 자금 금원을 드리는 결국엔 문제는 뭐냐면 금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금원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협의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금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린 거고 조합에서는 그 금원을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그 서류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자금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좀 확인받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사비는 어쨌든 분양 신청한 분양 대상자만 주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 우려하는 거는 아직 분양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사 여부도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청산 대상자일 수도 있는 어떤 사람한테 이런 이사비를 줬을 때 혹시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어떤 리스크가 걱정이 돼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은 그 리스크만 해결되면 이 이사비를 빨리 받는 게 조합원들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장이 아까 그 가계약에 그런 조항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에 위해서는 얼마든지 또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방금 그 말한 어떤 분양 대상자가 아닌 어떤 사람한테 그 이사비가 나갔을 때 그게 조합장이 책임 안 질 수 있게끔 우리 조합이 책임 안 질 수 있게끔 그런 약간 애매한 사람들에 대한 이사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적정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할수록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라도 발생하면 시공사가 그걸 다 책임질 수 있나요 혹시? 그 이제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가 아닐 수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예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희가 조합과 협의해서 치열하게 분양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법적인 자문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현저히 낮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원님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비를 받아 나가시게 된다면 그러한 리스크는 조합과 조합원님들의 협의하에서 자금의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담보나 또는 어떠한 조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는 같이 협의하면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받으실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합에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 예. 제가 이제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그 이사비 무상으로 주는 1,000만 원이 마치 이제 그 시공사 쪽에서 이제 그 1,000만 원이 그냥 그 마지노선이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까운 게 그래서 현 조합집행부가 지금 두 분이 얼마나 결정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공사 쪽을 좀 더 압박해가지고 조합원들이 받는 그 무상으로 받는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올릴 수도 있는데 그 두 개에서 합치면은 그 1,100명 조합원 하면 110억 정도 비용이 늘어날 건데 그 우동 3구역 사업장 뺏기지 않기 위해서 110억 정도는 여러분들이 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금 뭐 1,000만 원 무상 주는 게 되니 안 되니 뭐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이제 시공사 그 선정 투표 하잖아요. 그 결과 여부를 떠나서 그 무상으로 주는 1,000만 원이 마지노선인지 아니면 그 여러분들이 선정이 되었을 때 그 뭐 정말로 조합원들한테 선택을 받았을 때 그 무상을 주는 1,000만 원에 조금 더 알파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현 조합집행부가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을 압박을 가하고 실리를 찾고 이런 짓을 해야 되는데 왜 난데없이 맞습니다. 지금 그 2018년 2월 9일 이후부터는 새로 선정되는 시공사는 아예 이사비 쪽으로 지금 그 조합원들한테 그 어떤 금원도 제공할 수 없는 거를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전향적인 자세로 조합원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답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통속에 설 수도 있겠네요. 통속에. 그래 지지 받으니까. 일단 조합원님 저희 조합에서 하시는 압박은 저희가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이 있건 없건 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선과 최고의 사업 조건을 이미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사비를 추가로 협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저희가 그 시공사 유지가 된다고 하면 또 조합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지금 제시했던 수준들이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조건과 그리고 최고의 품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압박을 주셨고 또 저희가 시공사 유지가 되더라도 조합과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고의 조건을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당장에 답은 그 대표자한테 얘기 좀 하세요. 네, 이사비
이주비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주비 항목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 항목도 조합하고 시공사의 설명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주비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서 사실 확인을 받으시던지 다시 한번 또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으시면 뭐 다시 총회 전에 또 이런 자리가 없을 테니까 한번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사실은 저는 잘 몰랐는데 조합장님 공약 사항이 그 이주비 LTV 100%라고 공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당선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시공사에서 LTV 100%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조정적이기 때문에 50% 받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추가로 50%를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 이자는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또 이주비에 대해서 분양권은 있지만 종전자산 금액이 LTV가 2억 5천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아니라 2억 5천을 지금 해준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 부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TV 50%는 저희 해운대 같은 경우는 LTV 50%만 법적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말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우동 3구역은 재개발 구역입니다. 재개발 구역이라 함은 민간 사업이 아닙니다. 공공의 사업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갖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재개발인 경우는 임대주택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할 수 없으니까 조합을 설립해서 대신하게끔 만들면서 우리 조합원님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또한 LTV에서도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사업에 대한 성향이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동 1구역 같은 경우는 LTV 50% 이상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우동 3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LTV 50%라고 묶어 넣는 거는 정부의 규칙이고요. 그리고 재개발에 한해서는 LTV 100%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50%에 넘는 금액들은 저희 시공사가 제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합원님께 이주비는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50%는 조합원님께서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으시고 이자는 조합에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합원님이 저희 시공사나 아니면 저희 시공사가 신용을 공여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총 LTV 100%를 제시받을 수 있고요. 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자를 조합원님께서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50%만 필요한데 어떤 분은 100%가 필요하죠. 우리 조합원님들은 동일하게 다 똑같은 조합원님인데 어느 분한테 이자 혜택을 드릴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는, 원래 법상 규제되어 있는 50%를 초과되는 금액들은 전부 조합원님께서 내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은행이 담보 여력이 없는 땅에 대해서는 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공사가 신용을 공여하거나 또는 신용 보강을 통해서 조합원님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사비는 우리 조합원님께서 받아 나가시는 돈이고요.
이주비는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는 돈이기 때문에 대출 받으시는 돈은 나중에 입주할 때 갚으셔야 됩니다. 요게 이주비죠. 그래서 2억 5천이 안 되는 우리 조합원님께서는 이주를 나가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이주는 우리 재개발 사업의 사업 속도와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1074명의 조합원님 중에 한 명이라도 이주를 안 나가시면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아니지,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73명이 이주비 대출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LTV 50%에 대한 이자는 우리 조합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우리 조합 사업비에서 1073명의 조합원님들이 대출에 나가신 1억씩만 해도 1074억입니다. 3억입니다. 그 이자비를 계속 내면서 우리 조합원 한 분이 안 나가시면 우리 조합원님들이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가 있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공사업단이 최저 이주비 2억 5천을 제시드렸습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 시공사업단이 책임지고 빠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시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그 금액들은 저희 시공사업단 LTV를 초과되는 금액들은 조합원님들이 이자를 내는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 범위를 초과되는 금액이니까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용을 보증을 하죠. 또 신용을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님께서 안 갚으시면은요, 저희는 조합원님 안 갚습니다. 조합에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조합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못 준다라는 판단이 생기면 결국 은행은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게 현행의 시스템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이사비, 이주비에 대한 차이를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발언에 조금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촉진비 1,500원 무이자 대여 부분에 대해서 또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업비 대여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합장님께서 그 이주비, 그러니까 추가 지원된 아까 2억 5천이 안 되는데 2억 5천을 만약에 주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재원을 조합장님께서 사업 촉진비 1,500 안에서 그 부담한다라고 시공사가 말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주비와 관련된 어떤 그 비용이나 내역이나 이자 이런 거 하고 사업 촉진비하고 혹시 협상 과정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사업 촉진비는 이주비 지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별도의 어떤 용도인지, 이런 게 원래 시공사 선정할 때부터 가격 때부터 이런 게 원래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최근에 새로 제안된 건지, 이게 누가 요청해서 어디다 쓰는 건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비는 저희가 2016년도에도 이주비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비에 대해서 얼마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최근에 저희가 제시드렸던 거는 최저 이주비 2억 5천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촉진비는 무엇이냐? 조합에서 이야기하셨던, 저희가 2월 19일 날 또 사업 촉진비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촉진비를 설명하는 와중에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합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이해를 드리고요. 근데 이거 하나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촉진비의 집행 주체는 조합이십니다. 조합이
사업 촉진비를 요청하고 그리고 저희는 그 사업 촉진비를 대여해 드립니다. 무이자로. 조합에서 이 사업 촉진비를 어디에 쓰시는지는 조합이 정하시면 됩니다. 사업 촉진비에 대한 부분들은 왜 이렇게 저희가 제시를 드렸냐고 하면 현재 우리 조합은 이 사업비 대여를 관리 처분 이후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에 대한 담보 물건이죠. 조합원님들은 땅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대해서 은행에서 인정하는 거는 관리 처분 이후에 이 땅에 대한 값어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각종 사업비나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게끔 은행하고 약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때 이주비는 대여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사업 촉진비는 어디에 쓰느냐? 결국에는 사업을 촉진하는 데 쓰셔야죠. 사업에 그 대여를 받으시는 저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관리 처분 이전이라도 저희가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는 조합이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500억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이주비로 쓰시든 또 다른 금으로 쓰시든 그거는 조합에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 촉진비는 우리 사업이 갖고 있는 갖가지 현안에 대해서 써야 된다고 저희 시공사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의 용도는 조합이 정하시지만 그래서 해운정사에 대한 민원, 중로에 대한 민원 또는 철도청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들이 빠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합에서 거기가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1,500억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촉진비는 조합이 쓰시는 사업 촉진을 하시는 금액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그 금원 내에서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조합에서 정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이주비로 쓰시던 이런 표를 좀 쓰셨거든요. 네. 그 표 때문에 조합장님은 그럼 이주비 지금 2억 5천 안 되는 간평이 2억 5천 안 되는데 네. 2억 5천을 줘야 되는 금원이 혹시 여기서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오해할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좀 정확하게 예, 짚어주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주비에 대해서 초과된 금액은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대여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은행에서 나가는 돈이지요. 그리고 혹시나 은행에서 안 되면 저희가 시공사가 부담해서 드리는 돈입니다. 그 금액은 사업 촉진비하고는 무관한 돈입니다. 예, 무관한 돈입니다. 그래서 사업 촉진하는데 쓰시는 다른 용도로 쓰셔야 됩니다. 이주비는 이주비대로 저희가 따로 대출할 수 있게끔 대출을 주선하는 행위를 하는 거고요. 그 저희 집 같은 경우 2층 주택인데요. 네. 1층에 세입자가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뭐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세입자가 네. 뭐 이삽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주거 이전 대책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세입자는 지금 현재 이사비는 조합원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주비 또한 조합원님이 대출 받으시는 금액입니다.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나가느냐? 결국엔 이주비 대출을 받으시면 그거 가지고 보증금을 내어주시고 이사를 내보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이 이주비의 용도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 재개발 구역은 공공의 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 이전 대책비라는 것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 조례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인원수가 얼마큼 사느냐에 따라서 부산시 조례에 적혀 있는 거에 의거해서 조합이 지급해야 되는 돈의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석 달치 제가 정확하게 조례는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이런 부분이 공익사업 토지 등 보상 법률에 따라서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법률에. 그래서 공남 공고일 전부터 쭉 살고 계셔야 되는 요건이 있고요. 그럼 가구 원수에 따라서 최대 4개월치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개월치까지는 주거 이전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달성에 4개월이죠? 아니요. 그 이제 한 달 기준 도시 일용직 노동 기준 뭐 가계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 한 달에 요 가게에서 쓰는 비용인 거죠. 요 비용의 몇 달치를 이제 법에서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에서 정해진 보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청산자하고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급이 나가서 구체적으로 시공사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거는 조합 측에서 지급을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시공사 선정에서는 별도로 크게 논쟁이 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주를 거부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별도로 조합에서 뭐 이사비, 이주비 이런 부분을 조합원님들 한 거를 빼고라도 뭐 소속으로 1, 2년 이렇게 협의하느니 뭐 조금 뭐 별도의 협의가 진행될 수도 있고 세입자들만 별도 어떤 조합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도 이주 촉진비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작게 뭐 그렇게 결의해서 지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합 사정마다 워낙 다양하니까 그 부분을 추후에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합원님들이 시공사 선정을 뭐 선택하실 때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사항이 아닐까 하는 게 의견입니다. 그러면 뭐 사업 촉진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없으시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LTV 100%라는 얘기는 지금 그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역은 50%까지 시공사에서 무이자로 이자 없는 무이자로 대여를 한다 했고 나머지 50% 추가로 조합원들 중에 요청을 할 경우에는 이자가 있는 유이자로 시공사의 신용 공여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제가 그렇다면 잠시만요. 사업 촉진비 1,500억은 이주비하고는 전혀 항목 간 전용이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이거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항목 간 이 그 전용이 안 된다라는 부분은 네. 사업 촉진비 1,500억은 예를 들면은 우리 구역 내에 영업권 보상비 그런 용도도 포함되는 거죠. 영업권 보상도 뭐 어떤 영업권 보상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상권, 상권, 장사하시는 분들.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입자들의 주거 이전비처럼 네네. 요건에 뭐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영업을 하셨다, 그에 어느 정도 뭐 영업 수익이 소명이 되셨다 이러면은 별도의 영업 보상이 나가게끔 영업 손실 보상이라고 하죠. 그거는 법에서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업 촉진비로 그 지출이 가능하다 그런 항목이다라고 이제 정의하는 거죠. 영업 손실 보상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이자가 무이자 되면 이 지급이나 뭐 요 시기에 맞춰서 지급이 되는데 그때 되면은 그 시기쯤 되면 아마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후일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사업비를 대출받아서 뭐 지급하시는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촉진비 1,500원 무이자 대여 요 부분은 제가 뭐 다른 조합에 비추어 볼 때 은행 대출이 아직 어려운 관리 처분 이전에 뭐 사업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단계를 하나 진행할 때 드는 비용, 뭐 조합 사무실 임대 비용부터 뭐 직원들 월급부터 이런 조합 운영비하고 뭐 각종 인허가를 위한 그런 절차적인 행정 비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결국은 사업에 필요한지 아니 필요한 비용이다 하면 시공사한테 대여 요청을 해서. 시공사도 이거는 뭐 사업에 도저히 뭐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다 이러면 조금 협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업에 통상적인 사업에 반드시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러면 대출을 당연히 해드리는 거고요. 네. 답변이 좀 빨리 진행하시면 예예. 그러면은 뭐 마지막 혹시 중로 2-A 관련해서 뭐 질의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받고 제가 뭐 요 시간은 지금 오래돼서 간략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중로 2-A 도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조합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중로 2-A에 대해서 어제 조합장이 동영상에 올려만 봤는데 며칠 전에 시공사에서 설명회 할 때 어느 분이 조합장한테 일부분만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조합장 말씀이 중로 2A를 사들이는데 100억도 안 든다 하더라. 이게 말소리냐 개소리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면서 상당히 잘못됐고 현재 중로 2A를 매입하는데 현재 기준으로도 500억이 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봤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 중로 2A가 약 374평 정도 되죠. 우리가 사놔야 될 땅이. 그 정도죠. 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정부 땅. 네, 정부 땅이 880평방 정도 되죠? 838입니다. 838평방입니까? 예, 그리고 기획재정부까지 합치면 그럼 그게 840 이제 정도 약 됩니다. 우리가 사드려야 될 땅 중에 약 3분의 2가 있죠? 3분의 네. 2, 그죠? 나머지가 이제 개인이 소유한 땅이거나 지금 건설회사, 건설회사 이제 소유 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평당 지금 공시가가 평균 공시가가 한 2,100만 원 정도 됩니까? 평당? 제일 비싼 땅이 지금 평당 2,100만 원으로 제일 비싼 땅이? 예, 2021년도의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럼 평당 2,100만 원이면 400평 잡고 그러면 한 80억 정도 되죠? 그걸 갖고 아마 전달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공시지가에 지금 시세를 반영하면 보통 2.5배 정도, 한 3배 정도 봅니까? 지금 2.5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2.5배면 평당 한 6천 채 안 되는 거죠? 한 5천. 그죠? 네. 5천 평당 5천만 원 정도. 네, 그러면 한 200억 정도 되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이제 374평뿐만 아니라 조합장 말대로 붙어 있는 땅까지 사놓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사놓아야 되는 땅이 한 몇십 평 정도 더 되는 것 같던데 그게 한 30-40평 되나요? 여기 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여기에 표가 이제 잘 보이시니까 예, 제가 이제 말씀하신 이제 붙어 있는 땅까지 사놓고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 하고 400평 정도 잡으면 200억이죠. 그죠?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예, 200억인데 거기다가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운대 구청에다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자금을 공탁을 걸거나 해서 해운대 구청으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고 우리는 그 비용만큼 공탁을 걸었을 경우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300억 내면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이죠. 근데 지금 조합장은 벌써 500억이 넘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1,000억이 넘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00억에서 500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도 신기한데 그 숫자 계산을 좀 정확하게 대강 시공사업단에서 볼 때 중로 2A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 이제 착공해서 준공시까지 사놓으면 된다면서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맥시멈으로 조합해서 부담해야 될 자금이 얼마 정도 되며 그 다음에 협상을 잘해가지고 미니멈 잘해서 미니멈으로 우리가 부담할 가능한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시공사업단에서 검토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결국에 말씀하시는 게 우리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얼마큼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역에 요거 보고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그 땅은 열세 필지, 소유자는 7명입니다. 7사람이죠. 그 편입 면적은 1233 제곱미터입니다. 그 잠깐 나누면 한 300에서 4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약 841 제곱미터, 그러니까 3분의 2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400 제곱미터가 이제 우리가 사야 되는 땅이죠. 그 땅 편입 면적에 대해서 2021년도에 공시된 공시지가만 따지자면 36억입니다. 공시지가만요. 근데 이 공시지가는 간평하고 좀 다릅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땅의 금액이니까요. 조합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향이 이제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공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도와주겠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적혀 있기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입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의가 있고 시 차원에서의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리고 임대주택도 마련하는 것으로 근거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사업이고요. 그래서 구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입 면적 30 지금 이제 편입 면적이라고는 이 공시지가는 36억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저희가 이제 탁상 감정이라고 하는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봤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이게 얼마만큼의 감정가를 가질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이야기하는 게 공시지가의 한 2.5배.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밴드가 있습니다. 뭐 2.3배에서 2.6배가 될 수도 있고, 확실하게 감평을 안 받았기 때문에요. 조합에서, 지난 조합에서도 감평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평을 의뢰해서 탁상 감정이라고 하는 걸 받아봤을 때 약 2.5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36억에 한 2.5배 하면은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최소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에서요. 하지만 이후에 이 금액들이 준공시까지 이제 이 금액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땅값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금액이 되는데, 향후에 그 땅값이 공시지가 얼마큼 오를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올라가 있는 공시지가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거나 덜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약 90억 내외에 대한 그 편입 면적이죠. 편입 면적에 대한 최소가액은 한 9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이게 90억으로 끝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로에 물린 땅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야 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합쳐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금액이 더 나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 금액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최대 금액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청일건설이라고 하는 구역 내 건설회사가 제시했던 금액은 평당 1억입니다. 평당 1억. 조합 장님께서 233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적으셨는데, 그거는 제곱미터당 1억으로 치셔서 23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억 3천이네.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청일건설에서 제시했던 금액은 평당 1억이고요. 그러면 현재 청일건설에서 갖고 있는 공시지가가 2,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이 땅을 다 사게 된다면, 물론 2년 전에 제시했던 금액입니다. 1, 2년 전에 제시했던 금액이 1억이니까요. 그러면 5배입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그래서 예. 그래서 5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잠시만요. 근데
근데 이 땅이 전부 다 공시지가가 다 2천만 원은 아닙니다. 구역마다 이제 다 다른 제일 비싼 땅이 그거라는 거죠. 다른 땅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금액들을 계산해 보면 편입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들의 공시지가의 5배지 않습니까? 다 2천만 원은 아니니까 그것들을 5배 해보면 179억 원. 그러니까 약 180억 원이 편입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시지가를 5배 곱하면 189억 원, 18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5배를 치는 거죠. 근데 그 땅에 물려있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려있는 땅들의 면적도 쳐야 됩니다. 땅을 따로 살 필요는 따로 팔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 금액까지 합쳐버리면 좀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지금 한국철도국 그 시설공단에서 중로 2A가 개설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조합으로 보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정비구역을 새로 받아야 되는지 내지는 지금 뭐 우리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금 작년에 그 부지가 도로로서 어떤 계획이 지금 발표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로 이게 지금 도로로 지목이 바뀌어 있는지 만일에 보상을 한다면 도로 부지로서의 우리가 보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조합에서는 건축심이나 교통영향평가의 이런 조건들이 너무 조합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뭐 다 새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시거든요. 과연 이게 다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중로 2-A 같은 경우는 한국철도에서 그 공문을 낸 거는 맞습니다. 그게 2016년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 우동 3구역의 요 앞길을 이제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협약을 맺었었던 거고 그 협약 때문에 이 중로 2-A를 못 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협약 이후에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로를 지정한 거죠. 결국에 부산시에서 협약이 있은 상태로 그 도로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도로 지목이 이제 그 우동 1 지구단위 계획에서 도로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부산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서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도로라고 낼 계획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걸 안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비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상에서 그 모든 위원들이 이거는 이렇게 내야 돼라고 의견을 내서 한 거고 우리 우동 3구역에서 이걸 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또 뭐 다른 어디에서의 알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었는데 그게 저희의 자의적으로 이거를 빼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합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그 부지가 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도로가 안 나와서 이제 색깔이 안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들은 도로가 나야지 이게 도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상의 도로는 흰색으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난 다음에 준공필증을 받았을 때 그 도로가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지정이 안 됐다라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우동 1구역 지구단위 계획 때 일단 도로로 되어 있음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조합은 이게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청이 도와주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사업은 공공사업이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많은 역할을 해서 우리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또 구역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 우암 1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우암 1구역에 여기 도로인데요. 이게 구역 외 도로입니다. 구역의 도로고 현재는 철거를 하고 있고요. 사업 시행인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호성이고요. 근데 여기도 구청과 협의해서 전체 기간 중에 일부 구간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그리고 이제 대신 또 수탁하는 거죠. 조합에서 수탁을 해가지고 이거를 매입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구간은 또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 도로를 개선 공사 누가 하느냐 이거는 이제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중로 2-A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현재 결정된 사항은 비용은 조합 부담, 또 시행도 조합, 그리고 준공 때까지 이 도로를 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저희 독자적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협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하게 사업 주체는 조합이니까요. 저희가 많은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서 우리 조합원님께서 빠른 이주와 빠른 입주를 하실 수 있도록 조합과 잘 협의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희가 제안드린 내용을 다른 현장에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구역과 비교해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비교받겠습니다. 저희 대우건설, 저희 현대산업개발 건설 명가로 40년간 그 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공능력 평가에서도 상위 탑으로 수십 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품질 또한 저희가 같이 해왔던 그 건설의 그 시간만큼이나 오래됐고 유수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해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한다, 못한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신있게 저희 제안서를 다른 현장과 비교해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건지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대우건설 그 공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조합원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